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괴상, 효상, 읽는 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뭘 배웠죠?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효상법칙을 배웠습니다. 효상법칙. 10개의 자법칙을 가지고 있으면서 육효 관계법칙이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했죠. 특히 이 효상법칙은 10개 자법칙으로서 종류도 많을 뿐만 아니고 우리가 효사를 읽어낼 때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해서 우리가 오랜 시간에 걸쳐서 강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은 괴상, 효상, 읽는 법 중에서 두 번째 괴상법칙, 즉 설계전 내용이 오늘 강의의 주 콘텐츠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2장 주역 1반에서 제3장의 64개를 읽어내기 위해서 그 읽어낼 때 필요한 도구를 배우고 있고, 그 도구를 어떻게 하면 잘 사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괴상, 효상이라는데 여기서 말하는 상이란 도대체 뭐냐 하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개사전에 보면요, 역은 상이다 합니다. 역은 상이다. 한자를 그대로 쓰면은 즉 역은 상이다. 즉 주역은 상이 핵심이다. 주역에서 상이 없으면 주역이 성립되지 않는다. 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개사전에서 적고 있습니다. 역은 상이다. 두 번째, 이 개사전에 보면은 이 상이라는 글자가 무려 485번 나옵니다. 그 중에서 상왈이라는 상왈로 표시된 이 상왈이 무슨 뜻이냐면요, 상징에서 말하면, 이 왈자입니다. 상징에서 말하면이라는 이 상왈이라는 글자를 빼고 나도 42번이나 이 상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주역에 있어서 상은 핵심이고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수주역이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도 이 상이 주역의 핵심인데 이 상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에서 상수주역이라고 제목을 붙였다고 제가 이전에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상이 뭐냐 할 때 이 상이라는 건 어떤 고정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물론 고정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은 하나의 어떤 에너지가 만들어진 상도 있고 실제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물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물상도 있지만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상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는 고정성이 없습니다. 상은 고정성이 없다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결국 상징성이 있다는, 상징성이. 즉 상은 상징한다는 겁니다. 상징을 하기 때문에 어떤 상이 하나 있으면 그 상이 어떤 하나만 딱 지정하는 게 아니고 그 상 안에 여러 가지가 다 이렇게 함께 들어갈 수가 있죠. 하나의 틀로 만들어줘요. 틀. 그 상은 상징성이기 때문에 하나의 틀을 제공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틀 안에는 여러 가지 물상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중국 사람들은 이 상자에, 이게 상자가 또 코끼리 상자 되죠. 코끼리 상자. 옛날에는 중국 남부지방에 코끼리가 있었다 그럽니다. 근데
기후변화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코끼리가 남방으로 내려가 버리고 지금은 코끼리 보기가 힘듭니다. 근데 중국 사람들이 옛날에 코끼리 뼈가 남은 코끼리 뼈를 가지고 코끼리를 상상해서 그렸습니다. 이 뼈를 보고 이 코끼리는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라고 그린 게 이 상자가 이게 코끼리 상자입니다. 이 정도로 상은 상징한다는 의미가 더 강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중요한 얘기 하나가 우리가 상이 어떤 구체적인 물상을 표시하도 있지만 어떤 느낌을 얘기할 때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상을 얘기할 때는 모든 사람이 그 상을 보고 있는 모든 사람이 똑같은 느낌을 가진 건 아니죠. 그 상을 보고 기분이 좋은 사람, 기분이 나쁜 사람, 또 우울한 사람, 기쁜 사람에 따라서 그 보는 상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화를 할 때 앞으로 그냥 자주 보게 될 것입니다. 64개 가지고 우리 놀 때요. 이 상활이라는 얘기는요. 이 상활하는 이 얘기는 우리가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은 상은 즉 하늘에서 보이는 천상, 하늘이 만들어준 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는 사람이 느끼는 마음의 느낌, 즉 이상이 있습니다. 이거는 천상하고 이상 보면 이거는 외재적입니다. 이거는 내재적이죠. 마음에서 느끼는 거니까요. 이렇게 이 상이란 것은 그 보는 같은 상이라 하더라도 그 보는 사람에 따라서 외재적과 내재적이 합쳐지기 때문에 이 상활 지금 나온 글자는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를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럼 상의 종류는 뭐가 있느냐? 상의 종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상, 두 번째는 괴상, 세 번째는 취상입니다. 그냥 이거 한자로 쓸게요. 첫 번째가 물상, 두 번째가 괴상, 세 번째가 취상입니다. 자, 이 물상은 말 그대로 괴상이 나타나는 만사 만물의 상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독립체가 된 8개, 즉 근태, 이진, 송감, 간, 곤을 말씀드릴 때 각 괴는 대표 물상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맨 처음 근괴는 무슨 물상이 있다고 그랬죠? 건천이랬죠. 건천, 맑은 하늘, 마른 하늘, 즉 하늘을 의미합니다. 태는 태연이 해가지고 연못을 의미한다 했죠. 그 다음에 이는 이화 해가지고 불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괴에서 나타나는 물상, 이게 물상은 이건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같이 보는 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괴상은 말 그대로 우리가 8개, 64개 이게 다 괴상이죠. 이게 주역의 핵심이 됩니다. 상에 있어서 핵심이 되죠. 세 번째 취상은 구체적인 것보다는 추상적입니다. 왜 추상적이냐? 취상은 어떤 괴를 보는 형상이 아니고 그 괴를 보고 느끼는
느낌이기 때문에 또 감정이기 때문에 추상적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우리가 8개, 64개는 우리가 공부를 해왔고 또 공부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나 물상, 취상은 우리가 8개가 가지고 있는 물상이나 취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이 3장에서 시작되는 64개를 해석할 때 괴상, 효상을 읽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물상, 취상, 괴상 이 세 가지는 우리가 64개를 해석할 때 필수 항목이 됩니다. 그래서 교재 66페이지를 보시면은 8개의 물상, 취상표가 있죠. 교재 66페이지입니다. 8개 물상, 취상표가 그렇게 우리에게 소중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의 종류에는 물상이 있고 괴상이 있고 취상이 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64개를 해석하기 위해서 교재 66페이지에 8개의 물상, 취상표가 있는데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우는 핵심 내용이 결국은 이 8개의 물상, 취상표에 대한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종류별로 어떻게 종류가 있는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8개의 물상, 취상표를 보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교재에 물상, 취상표가 있습니다만 이 취상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용하는 게 편리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8개의 물상, 취상표 8개 물상, 취상표 이걸 이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먼저 8개의 물상, 취상은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궁금하잖아요. 자, 결국 8개 근태, 이진, 송감, 강곤 8개 괴가 어떤 물상을 나타내고 취상을 나타내는데 그건 무엇으로 그 물상이나 취상이 결정되느냐 하는 부분은 결국은 이 8개는 세개호로 구성되어 있죠. 이게 양호 세개로 될 수도 있고 또 태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이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태, 이진, 진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죠. 어쨌든 이 세개효로 되어 있는데 이 하나하나의 효가 어떤 작용을 하느냐 하는 부분이 물상, 취상의 결정하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더불어 한 개의 효만 있는 게 아니고 세 개의 효가 있기 때문에 또 효 간에 서로 관계가 형성이 되죠. 그래서 효가 가지고 있는 양효나 음효냐 하는 양효와 음효가 가지고 있는 그 특성 플러스 효 간의 관계를 포함할 때 결국 8개의 물상, 취상은 결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양효와 음효를 한번 보십시다. 양효, 음효. 자, 양효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죠. 음효는 이렇게 중간이 비어 있습니다. 이게 양효고 이게 음효입니다. 자, 이게 양효고 이게 음효인데 이 양효는 끊임이 없죠.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음효는 중간이 비어 있죠. 그래서 양효는 숫자를 3으로 표시하고 음효는 2로 표시하기도 합니다. 중간에 비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8개는 효가 3개가 모인 거니까 이 양효가 3을 표시한다 그러면 양효가 3개가 있으면 9가 되죠. 또 음효가 3개 있으면 2, 3은 6이 됩니다. 그래서 9는 양을 상징하고 6은 음을 상징하고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여기에서 관련이 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양효는 쭉 연계되어 있으면서 발산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죠. 평창합니다. 거꾸로 이 음효는 수렴하는 성질이 있고, 그 다음에 분산보다는 이렇게 같이 엉기는 성질이 이게 더 강하죠. 음효는. 자, 그러면은 이 양효가 연결되어 있으면서 발산하고 그 다음에 강건하다라는 취상을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음효는 발산이 아니고 수렴되는 성질이 강하고 수축되는 성질이 강하죠. 수축. 이건 발산.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양효, 음효가 각각 가지고 있는 성질이 이 세 효로 구성된 8개의 물상과 치상의 성질을 결정하는데, 자, 우리 음효는 말 그대로 하나지만 음효기 때문에 이건 대표로 땅을 상징한다. 양효는 하나밖에 없지만 이건 대표적으로 양을 상징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 양효가 세 개면 하늘이고 음효가 세 개면 땅이니까요. 자, 땅은 보다시피 흙이 서로 흙이 모여가지고 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흙은 흩어지기도 하고 뭉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비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양효는 이게 기입니다. 기. 동양에서는 기라 그러고 서양에서는 에너지라 그러죠. 이 공기 있는 게 이게 기죠, 기. 이게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흔든다고 해서 이게 없어집니까? 끊어집니까? 아니죠. 이게 계속 언제까지나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발산합니다. 그리고 늘어납니다. 음효는 수축하고 하강하고 모여지는 그런 성질이 더 강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음효도 흙덩이가 모인 게 땅인데 이 흙덩이도 오래오래 세월이 지나면은 그게 단단해지죠. 그래서 옥이나 보석으로 변합니다. 그럼 그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는 음효냐 양효냐? 그건 당연히 성질로 봤을 때 양효잖아요. 이 한 줄로 엉겨 있고 뭉쳐져 있고 그 다음에 발산하고 증가하고 하는 그런 성질 때문에 이 흙이 뭉쳐서 된 옥이나 보석 같은 경우에는 양효로 변해버립니다. 연결되어 있는 양효로. 그럴 경우에는 이 음효라 하더라도 양효로 변한 이 효는 이 양효하고 성질이 같아지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우리 8개 물상 취상표를 보시면은 그 10가지로 쭉 분류를 해 두었습니다. 맨 처음 보면 하늘, 사람, 인체, 생물, 무생물, 색, 수, 방위와 절기, 그 다음에 속성, 취상 이렇게 10가지로 분류를 해뒀는데 보면 그 물상이나 취상 밑에 보면 이렇게 밑줄 꺼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밑줄 쳐진 부분은 그 물상이나 취상이 그 효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이 8개의 다른 효에도 같이 있기 때문에 밑줄을 쳐진 부분이요. 그럼 왜 같이 있을 수 있느냐 하는 얘기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양효, 음효가 영원히 양효, 음효가 아니고 항상 변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변한 그 순간에는 이게 음효라 하더라도 양효 성질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다른 효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중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계전 내용에 우리가 8개 물상 취상표를 만들 때 이 물상 취상표를 어떻게 만들었냐고 하면 제가 그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첫째, 설계전 내용을 기본으로 했습니다. 설계전 알다시피 공자나 그 제자, 이 설계전이 있죠. 그죠? 공자나 그 제자들이
만드는 시빅 중에 하나입니다. 말 그대로 괴를 설명한 전이 설계전입니다. 그럼 설계전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고 그 후에 중국의 역학자, 그 다음에 한국 역학자, 중국 역학자는 대표적인 인물이 소강절입니다. 이 소강절이 상수조역의 대가였거든요. 우리나라의 한국 역학자 중에서 누가 상수조역의 대가였을까요? 다산 정약용 선생이 이 상수조역의 대가입니다. 그래서 이 원래 있던 설계전 내용에, 즉 물상 취상 내용에다가 중국 역학자들이 첨가한 내용 플러스 한국 역학자들이 첨가한 내용을 합쳐서 8개의 물상 취상표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이 제법 많아졌습니다. 원래 설계전보다도. 그러나 그 내용이 자세하게 적혀 있음으로써 여러분들이 앞으로 64개를 해석해 나갈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8개의 물상 취상표는 외울 수는 없습니다. 외울 수는 없고 우리가 64개를 공부해 나갈 때 이 괴를 해석하려면 어떤 괴에 들어가서 어떤 부분을 봐야 되겠구나. 예를 들어서 하늘을 상징하고 강건하다는 그런 뜻이 있으면은 그건 당연히 건태, 이진, 송감, 강곤, 건괴의 가장 앞에 있는 부분, 즉 하늘, 그 다음에 취상, 이런 부분을 우리가 나누어서 보면은, 분리해서 보면은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10가지로 항목을 나누어서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괴상요상 일름법 중에서 이 괴상법칙, 즉 설계전을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댓글에 올라와 있는 그 8장은 이제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산을 등산할 때도 항상 8부능선, 9부능선이 제일 힘듭니다. 이 주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64개, 3장부터 나온 64개의 어떤 정상에 올라가 버리면 오히려 어려움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올라가기 직전이니까 여러 가지 새로운 설명도 있고, 새로운 내용도 있고, 외워야 되는 내용도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강의는 이제 이진법과 주역의 관계, 즉 라이프니츠가 말하는 그 이진법이 도대체 우리 주역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 주역을 논리적으로 접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부탁 말씀을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 효상의 10가지 자법칙을 가지고 강의를 했었는데 무려 시간이 50분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제가 약속되기를 가능하면 15분에서 20분 더 늦어도 30분은 초과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드렸는데 52분이 돼버린 바람에 송구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10가지 자법책을 중간에 토막을 내가지고 설명드리기가 힘들었습니다. 양해를 좀 해주기 부탁드리고, 두 번째, 이 주역이 쉽게, 그런대로 쉽게, 제가 노력은 했습니다. 쉽게 설명을 해 왔었는데, 딱 이게 주역 일반, 즉 3장의 주역 64개를 해석하기 위한 그 도구를 준비하고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다 보니까 여러분한테 다소 난이도가 가중된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이 시간, 그러니까 다음 시간 정도까지만 참아내시면은 그 난이도 부분도 문제가 없을 것 생각하니까 여러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탁 말씀은 결국 3장부터 나오는 64개는 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가능하면 한자를 쓰지 않고 한글로 설명을 드려왔습니다만 이제 부득이
삼남구도는 그 경전이 한자로 적혀 있으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장부터 공부를 시작할 때는 미리 한번 그 해당되는 괴만이라도 한자를 한번 미리 봐두시면은 강의를 들으시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우리 추석입니다. 그렇게 무덥던 극한 더위도 시간의 흐름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가 봅니다. 이제 서늘해지고 추석 다가왔습니다. 가족과 친척과 함께 즐거운 명절 보내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자, 여러분 안녕.